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여아야를 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실 검증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먼저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대형 로펌 사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일요일에 발생한 사건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대형 로펌 출신의 이제 변호사 5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본인의 아내를 둔기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부부싸움 중에 이제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것이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부인을 둔기로 폭행한 다음에 본인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고요. 네. 범행 후에 이제 신고 후에 실제로 그 119가 출동을 해서 현장에 왔는데요. 아내가 이제 그 머리를 다친 채로 이렇게 사망 직전의 상황이었고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 이 남성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기는 했는데 사실 시간이 이제 좀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도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금전 문제 등으로 가정 불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이 살인을 하게 된 그 동기,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일단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될 텐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경찰은 지금 현재 이 구속영장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출신인 만큼 법을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긴급 체포 과정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남편이 직접 신고 전화를 하고 119 대원들이 왔는데 그 상황에선 없었고 그 뒤에 딸을 데리고 오고 그 뒤에 변호사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걸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이 남성이 정말로 이 여성을 이제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게 된 것인지 이제 이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네. 이제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지른 경우라면 사실은 본인이 어쨌든 아내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어쨌든 본인이 그 현장을 떠나기 전에 누군가가 현장을 수습해주길 바라는 그 목적이든 간에 이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획적이다라고 한다면 네. 완전히 사실 수사 방향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계획적이라고 한다면 딸을 그러면 일부러 그 현장에서 이제 배제를 하기 위한 뭔가 노력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남성이 아내를 둔기로 폭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사망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서 사실은 본인의 딸을 그 현장으로 데려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데리고 온 것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법적인 좀 조력을 받아야 되고 본인도 변호사기는 하지만 신분이 미국 변호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형사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뭐 체포되는 과정 내지는 영장이 신청되면 그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변호사를 대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이 딸을 굳이 그 위험한 사건 현장에 그것도 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가 지금 사망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는지 좀 수사기관에서 파헤쳐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현장에서 지금 뭐 이렇게 범행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둔기도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둔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큽니다. 뭐 한 30cm 정도 되는 이제 사이즈인데 그 둔기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둔기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그 둔기를 혹시나 범행 전에 뭐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뭐 집에 있던 뭐 범행 도구를 이용해서 한 것인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예.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행 동기나 또 이게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던 시간이 약 1시간 30분 정도였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짧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사실 충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이 범행 현장을 떠나서 1시간 반 동안 누구와 접촉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아내에게 이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 숨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타의 흔적도 사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타 역시도 이번 사건,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당시에 이제 어떠한 구타의 흔적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이러한 비슷한 류의 뭔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등장을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변호사의 조언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 같고요. 일단은 본인이 사실 이제 체포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는 하고요. 그리고 뭐 부부싸움 중에 했다라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주장을 정리를 해보면 난 우발적이었고 아내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는 정말 없었는데 네. 때렸는데 아내가 사망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일반 살인죄와 내가 누군가를 때렸는데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양형이나 아니면 실제 이제 법정형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그 죄명을 적용할지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수사기관에서 집중해서 볼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1시간 반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사람이 어떠한 동선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나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 쪽에서는 아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를 했고요.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네. 그리고 도주의 우려, 그리고 또 이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소명이 돼야 되고요. 범죄의 중대성 역시도 고려 대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일단 뭐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국내에 거주지가 명확하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사망하게 하는 살인 사건에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범죄가 굉장히 좀 중대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도 일단은 지금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으로 거의 보이고요. 네. 발부 가능성 역시도 높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사 겸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여에스더 씨에 관한 소식인데 우선 뭐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의혹으로 고발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고발인이 전 식약처 과장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식약처 과장인데 이제 전직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 6년 정도 식약처에서 근무를 했을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그 관련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전문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신분에서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 특이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어쨌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판매되는 상품들을 보다 보니까 이 제품들을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면 법 위반인데라는 생각이 과거부터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에도 사실은 이전에 이미 다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 고발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뭐 수사가 이루어진다라든지 뭔가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또다시 고발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판매 제품이 뭐 400여 개가 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그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다 이 이제 광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과장 내지는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내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끔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먹으면 실질적으로 질병의 예방이라든지 뭔가 치료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금지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이것을 위반한다라고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여에스더 씨가 고발당한 이후에 역으로 지금 식약처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식약처에서 따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식약처라는 기관은 아무래도 이러한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부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전문적
객관적인 이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조금 더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식약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신고건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신고건에 대해서 사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해당 사이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별도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에스더시 측에서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 않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말씀드린 이제 관련 업무를 하는 이제 부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협회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협회에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식약처에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돼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기관까지 넘어가게 되는 단계가 오면 수사기관에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법률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과거의 판례가 어떻게 됐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판단은 크게 엇갈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여에스더 측에서는 네. 본인들은 이제 협회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의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 살해한 친모 사건인데요. 오늘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경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뭐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이를 저렇게 창밖으로 던져서 사망하게 한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이 될 가능성은 또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우울증의 정도가 굉장히 정말 우리가 정신병력으로 볼 만한 좀 극심한 상황이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본인이 일단은 술 취한 상황이었고요. 주치 범행이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질적으로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고요. 본인도 홧김에 범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처벌 수위에는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A 씨가 범행 전이었습니다. 지난 1일에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일에 이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가 현장에서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현장 종결이라는 것은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갔지만 큰일이 사실 벌어지지 않았고 본인 당사자들도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가정폭력이 발생했었고 남편에게 뭔가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별개의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피해자가 남편도 아니고 지금 어린 아이이고요.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아 살해도 아니고 일반 그냥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굉장히 좀 요소 뽑아서 주장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그것이 양형에 실제 반영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구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